자, 김시습 작가의 고전소설 이생규장전입니다. 이 작품은 김시습 선생이 쓴, 김시습 선생이 언제 시절의 사람이냐면 세종대왕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시대예요. 그러니까 600년 가까이 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 세종대왕 시절에 한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동이었어. 신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나라에서 너를 크게 쓰겠다. 이런 교지를 받았을 정도, 첩지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세조가 미스터 방 맨 끝에 있어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미스터 방 3-2의 끝부분. 자, 그래서 김시습 작가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과 인연을 끊어버려. 그러고는 중이 되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막 썼어요. 자, 그게 무슨 작품이냐면 금오신화라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금오신화는 전부 사람과 귀신이 막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막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왜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냐? 아니, 조선시대가 그래도 1300년대, 1400년대의 사람인데 그 전에 소설이 없었단 말이야?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화나 민담 정도 수준이었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중요하죠. 소설은 치밀한 전개 구조, 즉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설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게 최초로 이 김시습 선생이 쓴 이 소설집이 바로 이 단계, 구성 단계를 안에다가 이제 포함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단종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그 안에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남녀 사이의 애절한 사랑 얘기를 그렸습니다. 특히 최씨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육신이에요. 여기에서 이생이라는 인물은 조금 비겁한 남성, 좀 소극적인 남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생은 어떤 존재냐? 생육신,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영시킵니다. 생육신은 죽음을 겪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던 살아남은 신하.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숙주인데 나중에 세조 밑에 들어가서 세조의 또 중요한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했죠. 변절자죠, 일종의. 자, 근데 뭐 세조의 시대가 왔으면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 단종을 다시 올려본들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그런 방지를 하든지.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돼서 귀신과 사람이 막 만나서 얘기하는, 사랑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써서 현실에 대한 울분을 좀 풀었다 이겁니다. 자, 한문 소설이면서 애정 소설이고 전기적입니다. 자, 전기적인 게 무슨 말일까요? 바이오그래피일까요? 그러면 전기적이 뭐죠? 그렇습니다. 비현실적. 판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전 소설과 다르게 비극적 결말입니다. 왜 비극적 결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바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특히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애상감, 그죠? 비극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유불선 사상이 주로 혼재되어 있어요. 고전 소설에는 다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관은 이런 식으로 가고, 등장인물의 특징입니다. 등장인물에서 이생과 최씨 여인은 둘 다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막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잘생긴 남녀, 요즘도 영화나 그 드라마에 보면 물론 이렇게 뭐 그렇게 외모가 수려하지 않은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송강호 같은 분은 연기력으로 승부하거든요. 근데 잘생긴 남녀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자, 이런 남녀가 나오면 이런 인물 유형을 제자가인형,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은 뭐냐면 아름다울 가자예요. 아름다울 가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름다울 가에다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독자의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아주 잘생긴 남자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볼게요.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송도에 사는 이생이 서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담 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다. 이랬죠. 자, 그것이 바로 이생이 담을 넘어 보았다. 담 넘어 이렇게 들여다봤다면 이생 규장입니다. 그렇죠? 전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를 드러내죠.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인물의 행적을 쭉 드러내고 가문 얘기도 나오고 막 행적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자유연애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인간의 본성을 긍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긍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랑에 빠지지만 눈치챈 이생의 부모님이 이생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둘이 헤어집니다. 자, 여기가 시즌 1이에요.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이죠. 자, 최씨 여인이 이생을 보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따라서 이 최씨 여인은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상사병에 걸리니 이생의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을 한다. 두 번째 만남과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죠. 소극적이에요. 최씨 여인은 적극적이죠. 홍건적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지. 무법천지니까. 그때 호귀야 차라리 날 죽이지 어찌 개돼지의 짝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칼로 난도질 당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이에요. 여기가. 자, 이생이 슬퍼하던 때에 죽었던 최씨 여인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시즌 3예요. 자, 이때부터 죽었던 최씨 여인이 돌아온다. 환생 혹은 몸을 실제로 가지고 왔으니까 환신 모티프가 사용됩니다. 이때부터 그게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비현실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적이죠. 비현실성이 여기서 매우 극대화됩니다. 자, 근데 이생은 최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욱 충실해요. 그래서 운명을 거스르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3년 뒤에 최씨 여인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자,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죠. 영원히 헤어진다면. 이생은 최씨 여인을 장사 지내고 몇 달 만에 계속 그리워하다가 사망하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의 원인은 뭐냐면 이생의 부모님이죠.
봉건제도가 이별의 원인입니다. 신분제로, 그죠? 문벌, 가문 이런 걸 따지면서 막 억압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홍건적의 난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외부 세계의 폭력이에요. 정치적 폭력으로 막 사람 죽이려 하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민주화가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 일어나면 사람들 죽고 이러죠. 다치고. 쿠데타 일어난 것 중에 우리나라 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그거 왜 계속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가 됩니다. 자유 국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민주화에도 많은 뭐랄까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는 민주화가 되는 게 맞죠. 오늘날의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본성에 더 적합해요. 거기에 모순이 있죠. 빈부격차라든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이 20억이야. 30억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가. 미쳤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2, 3억이면 끝나는데 왜 그걸 2, 30억 올리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들 그러는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이게. 자, 근데 뭐 이기심이죠. 인간은 이기적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삶과 죽음이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어때요? 운명이다. 세 가지 이별의 원인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생규장전의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다 쓰셨어요? 자, 지웁니다. 자, 어느덧 이경이 되었다. 이경, 밤 9시에서 11시, 깊은 밤이 되었죠. 달빛이 희미하게 뻗어나와 들보를 비추었다. 대들보, 기둥을 비추었다. 자,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죠. 자, 이때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발소리가 다가왔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딱 도착했는데 자기 죽은 아내야. 최씨 여인이다. 비현실성이죠. 그죠? 비현실성. 여기 나왔죠? 죽은 최씨 여인의 환신이 나타난다. 비현실성. 그래서 허구적이면서 전기적 요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하게 비현실적 이야기로 바뀌죠. 자,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죽은 줄 알면서도 곧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섰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할 거야? 비극적 결말이 여기서부터 이미 예측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서,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도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 자,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하니까 이생의 손을 잡고 목놓아 통곡하더니 다음과 같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직접 제시를 하죠. 저는 사대부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놓고 옷 찢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짓기, 글씨 쓰기, 인의의 도리도 배웠어요. 규방 여성의 일이나 알 뿐. 봉건주의적 사회에서 여자는 여성으로서 남의 집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결국 그 집에 대를 잇고 그다음에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 일을 그래서 삼종지도 칠거지약 이러면서 여성을 억눌러 놨다. 그것만 알았는데 그러던 터에 어쩌다가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 보고는 이게 바로 제목 이생규장전의 의미죠.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쳤어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0년대 후반의 소설이라고 본다면 매우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꽃 앞에서 한 번 웃음을 짓고 첫 번째 만남, 평생의 인연을 맺어 장막 안에서 거듭 만나면서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한 집에 살면서 혼인을
혼인관계가 되었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 100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자, 처음 만나던 시절을 이야기하다 보니 슬픔을 견딜 수 없군요. 여기까지로 보통 고전소설은 끝나야 돼요. 그죠?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하며 함께 살았건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서 홍건적의 침입으로 전쟁이 발생했죠. 여기서 실제 사회에서는 그 세조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렸죠. 그죠? 이 일을 맞이해서 구덩이에 뒹굴게 되었다. 끝내 승냥이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저 스스로 모래구덩이에서 살 찢기는 길에서 택했죠. 이는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하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웠다. 자, 하늘의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절의식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렵죠. 깊은 산에서 부부가 헤어진 후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 부부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거죠. 부부가 이별했어.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집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서 이제 고단한 영혼이 의지할 곳 없으니 서글프기 그지없지만 여기 나왔죠. 소중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벼운 목숨은 버릴 수 있다. 유교적 세계관이죠. 치욕을 면할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마디마디 제가 되어버린 제 마음을 누가 가여워해 줄까요? 갈기갈기 찢어진 제 창자에 원한만 가득하고 해골은 들판에 널브러졌고 간담은 막 내장이 튀어나와서 다 막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 이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비극성을 더욱 높인다. 그래서 실제 외부 세계의 이 현실의 비극성, 부정적인 현실을 막 강조하는. 이 세계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곳이다. 그죠? 실제로 경복궁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딱 뒤에 있다가 데스노트, 그죠? 살생부 딱 기록했다가 죽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칼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죠. 그래서 경복궁 앞마당에 막 대신들의 시신을 막 쌓아 올려놨잖아요. 죽은 시신들 다 그 위에 던져놨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하면 걔는 이제 우리 편. 이렇게 됩니다.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연통을 넣어가지고 마치 궁궐에서 무슨 대궐에서 회의가 그 긴급 회의가 열리는 것처럼 다 불렀던 이 밤에 하고 다 왔다가 다 황천길 간 거죠. 자, 그런 일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야.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의 슬픔과 원한이 되고 말았네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사자성어 알턱이 없으시죠? 자, 흥, 진, 비, 레입니다. 반대는 고통이 다하면 달콤한 결실을 만날 수 있다. 고진감래가 되죠. 자, 흥진비례와 고진감래. 그래서 흥진비례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기쁨이 다하고 나니 매진 있죠. 팔매자에다가 진, 다할 진자입니다. sold out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입니다. 다할 진자를 썼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사가 인용됩니다. 중국의 고사가 쫙 인용돼요. 추연의 피리소리, 천녀의 홀령이 자기 몸을 찾아 돌아왔으니 복례도에서 기약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 취굴에서 했습니다. 취굴은 도교, 신선사상이에요. 삼생의 향기 이랬죠. 불교. 무슨 사상이죠? 윤회 사상이에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허락해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여성이 먼저. 이게 600년 전의 소설이라고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진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조선시대가 워낙 여성을 좀 더 이렇게 억누르기 시작했지만 고려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죠.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어요. 부모의 재산을 딸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자, 그런 걸로 본다면 아직까지 고려시대에 물이 좀 덜 빠진 남녀가 평등하다는 점에서 여자가 먼저.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이 여성을 사육신에 비유해서 지조와 절개가 강한 인물로 묘사하고 형상화하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만나러 왔다. 자, 이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죽었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땡큐입니다. 자, 그래서 기쁘고도 마음이 뭉클해져. 진정 내가 바라던 바요. 라고 말했죠. 정답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집안 재산이 홍건적에게 탈취되었는지 화제가 되니까 재산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어때요? 주도 면밀하단 말이에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야무진 그런 살림꾼이기도 합니다.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하니까 아무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 서로 속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은 예전과 똑같았다. 자, 뭐가 즐겁다는 거지? 왜 웃지? 예,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사람과 귀신이 만나서, 그죠?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만났다. 그죠? 비현실성. 이 친구들이 그냥 다 컸어, 아주. 지극한 즐거움을 이해한다고? 네. 자, 선생님은 아직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따 갈 때 좀 알려주세요. 어떤 즐거움인지.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귀하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최씨 여인이 돌아온다는 이 허구적 설정은 어떻게 이생과 최씨 여인의 사랑을 형상화할 수 있느냐? 뭐죠? 한마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즉 단종 임금을 향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 반대로 따지면 세조에 대한 막 비판의식 이런 게 담겨 있죠. 자, 이 작품은 그러면 고전 소설인데 한 5, 600년 그 차이가 있는 소설인데 어떻게 같은 갈래로 묶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를 통해서 애절한 사랑을 드러냈지만 특히 주제가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되면서 인물 사건 배경, 즉 구성 요소가 서술자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따라서 서사갈래가 된다. 고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같은 갈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뻔한 내용인데 여기 안에 있는 지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최씨 여인의 환생은 과연 어떤 의미냐? 이생과의 사랑을 다시 이루기 위한 작가의 장치죠. 그러면서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뭘 의미할까?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을 다시 이루었다가 결국 영원한 이별로 가죠. 그죠? 이후에 영원한 이별로 간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3에 오늘 그 새 교재에 적어 보세요.
자, 원작 웹툰이 있습니다. 자, 151쪽입니다. 원작 웹툰을 보면 이 웹툰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웹툰과 시나리오의 비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툰은 웹사이트에 연재하기 위해서 그린 만화죠. 이게 웹툰이에요. 자, 시나리오는 드라마 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입니다. 따라서 웹툰은 그림과 활자 위주로 가죠. 그죠? 근데 시나리오는 대사, 지시문, 해설을 통해서 아예 영상으로 모션 픽처, 움직이는 걸로 만들었다. 따라서 웹툰, 만화는 그림과 대사 위주죠. 그러나 시나리오는 대사, 행동, 심리 이런 것을 글로 자세하게 표현해서 나중에 영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웹툰보다는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은 막 생략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채워 넣어가면서 어쨌든 일종의 독서야, 만화는. 그죠?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아예 그냥 보고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만 추측을 해볼 뿐 기본적으로는 다 보여주는 거야. 가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영상서사죠. 이렇게. 너무 영상서사로 가니까 사람들이 읽거나 추론하거나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죠. 그걸 상실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웹툰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변화도 나타나요. 그죠? 웹툰에서는 대사가 3번 나왔지만 시나리오에서는 덕출의 안무를 구체적으로 막 사람이 나와서 연기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단순한 동작 몇 가지로 표현했지만 대사의 양이 많으면서 막 안무 자체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게 합니다. 자, 채록이 아프지 마요 했더니 덕출이 미안하다 간결하게 얘기했지만 발레를 잊지 않게 매일 노력했다는 덕출의 말과 계속 발레하자는 채록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드라마가 다 막 이 웹툰에서 웹툰 원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참교육 봤어요? 장난 아니던데 내가 어제 밤에 1화만 봤거든요. 네. 자, 필요해. 우리 학교에는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그 학폭 같은 게 많이 없더라고. 양반들이 살아서. 나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양반들이야.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네, 도시, 종로구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학폭 일어나는 데 가보면 정말 끔찍하게 괴롭힙니다. 선생님도 학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년간 집에 가면 그 친구 이름 써놓은 부두 인형이 아직도 있어요. 죽어! 이렇게 농담입니다. 네.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순둥이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였는데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갖고 여기를 이 무릎으로 니킥으로 여기를 무방비 상태인데 여기를 차버리는 거예요. 허벅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야 됩니다. 실제로 복도 바닥에 굴러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장난이 시작되더니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내가 그거 보고 와, 우리도 현실 교권보호국이 생겨야 돼. 그래갖고 김무열 같은 사람 나와갖고 그냥 막 다 졸라 멋있었습니다. 예. 자, 그것도 원래 웹툰이죠. 웹툰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쓱 보니까 그건 그림인데 화면으로 그렇게 구성하니까 좀 더 구체적 묘사가 가능하다. 줄거 넣으면 되죠?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어렸을 때 애들 괴롭히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애들 있지 나중에도 문제 있어요. 그런 애들. 그래서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당당하게 내가 좀 두들겨 맞거나 내가 어떤 어른이 돼서 뭔가 손해보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요. 그러면 반드시 퇴치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 똥파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때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때 너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원고지라는 작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이 집 장남입니다. 해설자 역할을 하는 거야. 등장인물이 해설자로 등장합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인데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어때요? 일방적이죠. 밥 세끼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죠?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장남이 손목시계를 딱 보면서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반어법이에요. 아버지는 늘 찌들어 있어. 이 작품에서. 자, 이게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1960년대 작품. 그래서 아버지가 입고 들어오는 옷을 잘 보겠습니다. 이거는 희곡이에요. 희곡. 다시 말해서 지시문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희곡 안에 지시문도 있지만 해설자가 등장해서 해설을 하거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는 방식으로 해설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바로 뭐죠?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입니다. 해설자가 등장하는 것이 시나리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나리오와 차이점. 장남은 아주 싸가지가 없죠, 그죠? 네. 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이 무겁게 열리면서 철문이 열렸다. 중압감이죠. 교수가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원고직한 투성입니다. 자, 원고직한 투성이 이건 뭘까?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이죠. 원고직한 똑같은 칸이 계속 나가도록 옷을 그렇게 입고 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와 다르게 좀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시나리오에도 상징적 소재가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 이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그런데 얘는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요소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소재,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대 장치나 도구가 다 상징적이에요. 됐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구속받고 있는 거죠. 굴레. 쇠사슬이 문 밖에까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끝없이 억압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교수가 문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집 안에서도 이 중압감은 벗어나지 못해요.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보는데 중년에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 찌푸린 얼굴, 돌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럼 그렇게 분장을 하겠죠? 그래서 고단한 현실에 찌든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자, 이게 뭐죠? 전부? 뭐가 될까? 해설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지시문이죠. 그죠? 무대 장치, 의상, 조명, 연기 이런 것들을 전부 지시하고 있다. 자, 이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뭐야 이렇게 하품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 방금 친구들도 깜짝 왜 저래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 순간 장녀가 무대에 나타난다. 자, 해설이 아니라 지시문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에 비해서 지시문이 좀 더 자세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고통스러운 하품을 했지. 근데 달콤한 하품으로 이해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무관심이 있다. 자, 이와 같은 극을 뭐라고 하느냐? 부조리 극이라고 합니다.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안 맞는 것, 혹은 디스토피아 사회. 디스토피아는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암울한 현실. 혹은 현실 사회를 이렇게 비꼬고 막 이렇게 뒤틀어 놓은 극. 이런 것을 부조리극이라고. 부조리극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머리를 기대고 잠자고 있는데 코 고는데 고양이 우는 소리예요. 자, 피곤에 찌든 거죠. 자,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자, 엄마는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자, 밑에 보면 원고지의 희극적 과장과 의미 이게 나오죠. 자, 이 희극적으로 과장을 시키는 게 뭐냐면 부조리극이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고지 문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웃기죠. 원고지 문의로 배경을 만들었다. 원고지 문의 배경이 어디 있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녀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교수는 원고지 문의 양복을 입으면서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소개하는 내용과 실제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 그리고 부모와 대조되는 자녀들의 퉁명스러운 말투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화가 단절되고 유대감을 상실한 전도된 뒤집어진 가족관계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음악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신문 내용도 3년 전하고 똑같아요. 즉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왼편 날개에 넘어가지 마시고 왼편 날개에 그 제재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재 개관을 보면 단막극이면서 한 막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희극이고 그러니까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죠. 그리고 부조리극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비꼬는 거죠. 자, 반사실적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실제 사실을 찌그러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자적이죠. 그죠? 풍자적이고 그리고 실험적이에요. 갑자기 등장인물 하나가 딱 나서 해설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지만 60년대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사건이나 뚜렷한 갈등이 없고 계속해서 상황만 전개시키는 아주 놀라운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상징적 소재들이 희극적으로 과장돼 있어요. 상징성을 더 끌어올린다. 상징성을 끌어올리면 풍자 효과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내용과 실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참 달콤한 하품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아버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하품을 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봤습니다. 뒷페이지 보고 문제 받아가셔야 돼요. 자, 그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막 망가졌다는 얘기죠. 자, 퇴색한 옷을 입고 있어요. 소리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했습니다. 어때요? 탐욕적이고 물질주의적이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편의 건강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도 텁니다. 돈 부스러기 몇 장 찾아내고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해요. 자, 잠시 후 교수를 막 흔들어 깨운 다음에 막 일하라고, 막 닦다라고 이렇게. 자, 이근삼 선생의 원고지라는 작품입니다. 희곡에서 대사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나누어지죠. 대화는 주고받는 대사고, 독백은 혼자서 하는 대사죠. 방백은 아까 장남이 저희 집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해설을 하는데, 결국 독자들만 그것을, 독자래요. 관객만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혹은 속마음을 틀어줍니다, 옆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 그걸 관객들만 듣는 것으로 약속하곤 틀어주기도 하고요. 방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왜 피곤해하는 교수를 보고 달콤한 하품을 한다고 했을까? 자,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자, 부모에게 무관심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부모의 의무만 막 강요하는 장남은 이기적이고 속물적이죠. 그죠?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다. 속물, 돈, 막 물질, 물질에 속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아내, 처는 어때요? 속물적이면서 심지어 남편을 착취합니다. 계속 일을 하라고 막 번역을 하면 막 10원, 20원, 30원, 100원, 200원, 300원 막 옆에서 이렇게. 자, 교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음악이 지루해요. 교수가 노동으로 녹초가 됐다. 자, 원고지 문이 양복입니다. 결국 규격화된 삶, 획일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돈입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작품이 나빌레라와 왜 같은 갈래로 묶일까요? 같은 갈래야. 그러니까 극갈래에 희곡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면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사, 행동, 지시문. 자, 시나리오도 어때요? 대사, 행동, 지시문. 똑같죠? 그래서 이 작품들은 모두 이 같은 갈래로 묶이는 작품이다.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생규장전하고 그 다음에 나빌레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됐죠? 문제 받아가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